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예계, 특히 현대적 의미의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가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나타나는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텐데,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도 논리만으로 납득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풀어볼 테니까 재미 한 70? 진지 30 정도로 가볍게 그 흐름을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깔고 갈게요. 뭐냐면 완벽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치면 이 제품은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고 어떠한 색소와 화학 첨가물이 가미되었으며 당, 비타민, 콜레스테롤 등의 함량은 어떠하다 등의 정보가 성분표에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이해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구매, 즉 거래를 한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착각이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공개된 정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이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 즉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설명에 적힌 전문 용어나 숫자들은 사실상 기업의 자기 주장일 뿐이죠. 잘못된 정보를 표기했을 수도 있고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수도 있어요. 거짓, 위조, 은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어떤 정보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자에 의해 공개되는 일방적 구도에서 의심이나 의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을 허용한 순간 완벽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믿을 때조차도.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서 노출되는 개념이 타협의 필연성이에요. 타협의 필연성. 완벽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을 풀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나 계약을 전혀 맺지 않고 단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신은 없는데 그냥 믿어주는, 혹은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도록 이끄는 납득할 수 있는 발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반과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타협의 근간이 되는 이 심리적 안정감, 즉 적정한 타협점을 제공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보로 대표되는 여러 인증, 공증, 검증, 감시기관 및 어떤 사회 시스템의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상품의 정보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한다 라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융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타협점이 필요하고, 그 타협점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의식적, 무의식적 믿음 위에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생활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기업은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이제 경제 영역이죠. 국가나 제3의 관리, 감독기관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태 및 현황을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이건 이제 정치, 행정 영역이고요. 그리고 법은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의도적 은닉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엄중한 형태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꽤 믿을 만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소비자는 그 상품이 마트에 당당히 진열되어 있다는 표면상의 사실만으로 그 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무방비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흔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부르는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상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품을 둘러싼 여러 주변 요소들, 뭐 경제, 정치, 법 등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적 요소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 타협점을 국가나 공공기관만 제공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 간접적으로 최종 구매 결정에 관여하는 요소를 따지자면 민간 차원에서도 평점이나 후기 같은 주관적 의견들이 모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단순히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뭐 무상술이나 리콜 같은 AS 서비스, 또 마케팅 등을 통해 구매 요인을 계속해서 강화해요. 이윤축을 하는 그런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소 중에서 대중들의 인식에 작용하는 부류를 묶은 개념을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이 이미지를 실제 인간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인격화하는 산업. 이게 이제 연예계죠. 개성이나 캐릭터라고 부르는 차별화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투영된 가지각색의 개인들, 그 개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인적자원 시장, 이게 연예계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와 연예계의 연관성, 그리고 공존 방식을 살펴볼 텐데,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종,
본질은 뭐냐면 셀프 브랜딩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상품화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뭐 기업, 커뮤니티 같이 여러 구성원을 포함하는 집단에 대해 형성되는 평균적, 일반적 인식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 성격, 활동, 캐릭터 등을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이미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묶어서 압축하고 투영하고, 그 이미지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스스로를 상품화, 신격화라고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이미지와 인지도, 파급력을 제공하는 사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 연예인이죠. 물론 꼭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평판을 얻은 경우, 인기를 얻기 위해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다만 기본적인 수익 구조나 작동 원리는 자기 자신을 매개체로 계약,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구축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업과 연예계가 맺고 있는 어떤 계약 관계,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 시장 경제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현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돌은 대체 뭐냐? 왜 하필 아이돌 중심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가? 그 당위성, 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자본주의가 내포한 확장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면 경쟁 과정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생기죠. 그리고 생존한 기업은 그 실적과 역사성에서 파생되는 신뢰성이
더 강화된 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커져요. 일종의 선순환 구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입지를 확보한 대기업의 출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같은 조건, 같은 시공간이라는 출발선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검증된 승자하고 경쟁하고 싶을까요? 정면 승부가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기는 사례도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상 그나마 승산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겠죠. 경쟁자가 없는 지역에서 국소적 우위를 점하거나 기술 개발 등으로 승산이 생겼을 때 도전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시장을 개척해서 아예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거나, 즉 시장 내적으로는 공간적 그리고 기술적 확장이 일어나고, 시장 외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 즉 블루오션이 일어나요. 이걸 시장의 확장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바로 이 시장의 확장성하고 맞물려서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바로 사치품의 생필품화. 전에 없던 기술이나 시장이 새로 생겼다는 건, 바꿔 말하면 기존의 생필품 시장으로 인식되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사치품의 영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출현한 시장이 성립되고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및 유지가 필요해요. 즉, 사치품을 생필품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동반된다는 뜻이죠. 이걸 가능케 하는 방법,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 차원의 발전.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를 끌어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인식적 차원의 자극.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필수적인 건 아닌데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는 인식을 자극함으로써 인위적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리고 이 같은 소비 심리 자극을 활용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 명품, 패션, 미용, 헬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죠. 자, 그런데 사치품을 생필품처럼 소비하게끔 유도하는 건 그 준법 정신이나 기본 예절, 역사의식, 모국어처럼 개인의 의식에 싹튼 인식의 형성과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사치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어릴 때부터 가치나 주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에 주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고 객관적, 비판적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은 낮은, 그러면서도 현재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필요 최저 수준의 구매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고객을 공략해서 양산하는 것이 수요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어떤 인식을 심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령적으로 젊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관심과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파급력이 있고 유행을 주도하고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 높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획기적인 아이템. 이게 아이돌 산업 및 어떤 마케팅의 본질이자 시작점이라고 봐요. 기업은 이윤 추구의 방편 중 하나로 이미지의 상징인 연예인, 아이돌을 고용하고 연예계와 방송계, 기획사, 방송국, 미디어 등등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해서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고 대중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배출, 양성, 유지하는 어떤 역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기 연예인, 아이돌의 어떤 메커니즘은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저희 주관과 추측에 기반한 내용이니까 재미 한 90, 진지 10 정도로 봐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일단 기업의 수요, 어떠어떠한 모델이 필요하다 라는 기업의 수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현재 마땅한 인물이 없다? 그럼 그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자본을 투입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 영화, 드라마를 통해 딱 맞는 스타를 배출하면 최종적으로 기업은 마케팅에 활용할 인재를 확보하는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 수요가 공급을 유인하는 시장 구조는 상한선, 즉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굳이 초기라는 수식어를 써서 시기를 한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자, 기업과 아이돌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설령 화려하고 세련되고 트렌디한 아이돌의 이미지와 행보가 결과적으로 사치품 시장의 성장에 공헌하고 그 시작점에 기업의 의도성이 짙게 작용했다 라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표면상으로 보면 기업은 아이돌의 인기와 이미지를 빌리는 입장이고, 아이돌은 수요의 근간이 되는 그 인기와 이미지를 기업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활동으로 구축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예계 및 방송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기업이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건 맞지만 구조적으로는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의 의존에 가까운 어떤 협력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받고 인재를 키워서 상생한다는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초기를 넘어서면, 즉 점점 아이돌의 수가 늘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차별성과 평균 인지도가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단계가 되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떠어떠한 외모, 어떠어떠한 목소리, 어떠어떠한 경력, 어떠어떠한 이미지, 어떠어떠한 스펙, 어떠어떠한 가정 환경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연예인을 배출해내는 것에 대한 기대값 또 같이 줄고, 애초에 그럴 필요성조차 없어져요. 왜 why? 인기 아이돌을 보고 자란 차세대 신예들이 자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뛰어드는 어떤 시장의 자생력, 이 확보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거든. 자연스럽게 연예계 전반의 양적 그리고 질적 향상이 일어나고, 마치 시장의 확장성처럼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풀이 넓어지고, 이미지나 장르 등등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이 심화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본을 투입할 이유를 상실해요. 연예계가 과열, 포화 상태일 때의 기업은 널리고 널린 후보 중 마음에 드는 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역으로 연예인과 어떤 연예계, 방송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는데, 인재 육성과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던 지원, 수입원도 사라졌다. 게다가 시대적으로도 인터넷 확산 플러스 스마트폰의 보급이 맞물리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민간 차원의 인플루언서 등장을 허용했어요. 예를 들면 페북스타, 유튜버, 그 다음에 인스타그래머 등등.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연예인을 대체할 수 있는 유명인들이 쏟아지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과잉 공급이 가속화된 거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특히 그러니까 적어도 올드 미디어 업계의 종사자들은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강제성, 어떤 의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채택된 대표적인 콘텐츠 양식 중 하나가 오늘날 소위 오디션류 프로그램의 양산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오디션과 프로그램의 조합을 가만히 보면 조금 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든 어차피 오디션은 볼 거였어요. 물론 방송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본격적이냐, 뭐 규모의 차이가 달라지긴 했겠지만, 예전에는 캐스팅이나 오디션으로 선발된 연습생을 훈련 그리고 교육해서 완벽한 상태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데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아직 검증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후보를 무책임하게 시장에, 대중에게 선보일 수 없다 라는 어떤 전문가의식,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에게 업격할 수 있는 여유나 여력을 기획자, 제작자가 소유하는 분위기,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투자 대비 리턴에 대한 기대값이 하락하고 성공과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강제하는 요인이 생긴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과정 그 자체를 콘텐츠화 하는 시도,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브이로그나 뭐 몇일차 콘텐츠처럼, 이런 것들처럼 하는 시도로서 어차피 게임할 거 개인 방송도 하자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기 좋은 효율적인 콘텐츠이고요. 일단 두 번째로 어느 정도 화제성과 인기, 팬덤을 확보한 상태에서 데뷔, 다음 콘텐츠로 연결하기 용이하다 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콘텐츠고요. 그다음 수백의 인원, 재능을
포괄한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공식화, 유형화하기 편리하고 지루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랩이라든지 성악, 트로트처럼 분야를 한정하는 최근 트렌드에 이르러서는 해당 장르의 어떤 정체된 흐름을 순환시킴과 동시에 업계 전반의 어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의식과 능력으로 상향 평준화 되면서 절대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퀄리티가 상승.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아이템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상 노 리스크 혹은 로우 리스크 콘텐츠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던 어떤 상하관계를 일부 탈피해서 양질의 인적 자원과 콘텐츠, 즉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자기 자신의 시장을 지탱하는 어떤 자립성을 확립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거 초기에 비해 그 의존성을 낮추는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그 성과가 해외 시장까지 이제 공략하는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게 저의 이제 추측이자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보자면, 본질적으로 완벽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이 필요해요. 이 타협점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우리의 우리는 상품 외적 요인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개입 속에 소비, 거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인식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이미지다. 그런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용되는 인적 자원이 셀프 브랜딩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제공,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연예인이다. 그래서 연예인의 등장은 알겠는데 아이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시장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 경쟁에서 시장의 세력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후발주자는 과열된 경쟁을 피하고픈 합리적 심리에 의거해서 공간적, 기술적 발전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여요. 이때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은 기존의 생필품 시장, 박이라는 의미에서 사치품적인 성향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성립, 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치품을 생필품화 하는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 라는 주관적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와 전략에 대한 필요성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은 공략 대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략 수단으로 보면 어떤 선망, 동경, 관심의 대상,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를 통해 긍정적인 공감대와 인식을 형성하고 기대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수요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 기여 하는 방식. 젊고 매력적이고 유행을 만드는 아이콘, 아이돌 탄생의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아이돌 산업 및 아이돌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전략은 고도로 발전한 시장 경제가 대중의 인식 개변, 사치품의 생필품화 라는 상업적 목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자본주의적인 현상이고 형상이다. 하지만 차별화된 이미지와 인지도의 확립에 결함이 생길 정도로 늘어난 연예인과 아이돌 그리고 민간 차원의 인플루언서를 성립시킨 시대의 변화가 마케팅에 활용할 인적 자원의 선택지를 확장시켰고
굳이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재 육성에 자본을 투입할 이유를 상실했죠. 역으로 주요 수입원을 잃고 대신 신예들이 자발적으로 보충되는 자생력과 더욱 치열해진 어떤 생존 경쟁 구도를 얻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인적 자원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스로의 업계를 유지, 성장시키는 홀로서기가 강제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자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 시도, 노력, 이것이 이제 오늘날 업계 전반의 어떤 양적, 질적 수준, 즉 경쟁력,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오디션류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 유형으로 구체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과열된 경쟁 속에서 이룩한 보다 성숙한 어떤 상향 평준화, 엔터테인먼트 즉 문화 영역에서 어떤 한류나 케이팝이라는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자는 어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위와 같은 어떤 관점, 해석을 뒷받침하는 계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끝낼까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특이점들이 있었어요. 내가 시장적인 어떤 기업과의 연관성이라는 시각에서 아이돌을 바라보게 된 계기.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광고의 효용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보면서 뭔가를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광고 때문에 자꾸 흐름이 끊겨서 짜증이 났으면 낫지, 어떤 긍정적인 인상이나 흥미를 느껴서 실제로 그것을 구매하는 단계까지 간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선에서는. 그래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써가면서 인기 아이돌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누가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중학교 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고를 기획하고 돈을 쏟아붓는 그런 업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계속해서 유명 연예인, 아이돌을 내세운 마케팅이 성황하는 걸 보면 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긴 있나 보다. 내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체감할 수 없는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연예인, 아이돌, 광고, 무의식, 효과, 소비심리 등의 단어들을 좀 엮어서 이제 사고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종착점은 결국 CF 모델이더라. 그것도 주로 사치품 영역에서. 제가 한창 TV를 보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인데, 당시 대부분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아이돌 독식구도였어요. 연예인 하면 일단 기본값으로 아이돌을 떠올렸고, 개그맨이나 배우, 아나운서 등은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약간 이군 느낌이던 시절에, 그 시절에 소위 연예인의 성공의 척도가 CF, 광고 모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광고를 찍었는가가 그 사람의 인기와 화제성을 대변했고, CF 관련 질문을 던지거나 대답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 CF를 많이 찍는 게 나의 바람이고 목표이다. 라는 뉘앙스의 표현이나 발언이 그냥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인상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돌 하면 어리다, 멋있다, 예쁘다, 화려하다, 예술적이다, 속세보다는 이상, 꿈과 낭만이 있는 이런 수식어가 어울린다는 인상이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들이 도달하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도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착지가 결국은 대기업 밑에서 중히 쓰임 받는 어떤 계약직 사원이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갑자기 확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아이돌과 어떤 자본주의를 좀 겹쳐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이돌 업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온 것 같다 라고 체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렸을 때 봤던 달빛 천사의 한 장면 때문입니다. 달빛 천사가 2000년대 초 일본에서 연재되고 애니메이션화돼서 한국에 수입된 작품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가수를 꿈꾸지만 나이도 어리고 목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주인공 루나가 자신의 영혼을 회수하러 온 사신의 도움으로 건강한 고등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면서 풀문이라는 신입 가수로 데뷔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어떤 판타지 연예계물. 네, 이제 한국 더빙판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3화를 보면 작품 초반에 주인공이 오디션에 합격한 다음 매니저를 배정받고 프로듀서를 만나는 씬에서 프로듀서가 신입한테 건네는 첫 대사가 이거예요. 데뷔 콘셉트는 쿨 섹시 다이너마이트 러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인공이 입게 될 의상이나 노래, 활동 같은 것들을 거의 통보하듯이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거부감을 보이면서 자신이 직접 쓴 가사를 건네니까 그때부터 신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연예계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신입 가수가 되면 이런 절차를 밟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보이냐면, 선결된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요청을 수행하는 기획사,
필요한 이미지와 콘셉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배우이자 연기자로서 선발된 오디션 합격자. 이미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방법론, 관례.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자신의 캐릭터를 밀고 나가는 새로운 아이돌 유형 및 프로듀싱의 등장. 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환이 엿보였어요. 사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이돌 업계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발주자. 오히려 일본 진출에 의의를 두던 인식이 강한 시기예요. 달빛천사가 마침 2000년대 초반의 작품인데 사실상 1990년대 감각으로 형상화한 일본 연예계 라고 볼 수 있죠. 이걸 2000년대 중후반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어떤 미래의 모습 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시기에 달빛 천사가 기획자의 의도대로 활동하는 아이돌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당돌하게 표현하는 신인 가수의 모습을 그린 것은 어떤 과열된, 포화된 연예계 그 속에서 치열해진 경쟁이라는 어떤 새로운 국면, 환경 속에서 마치 신제품을 개발하듯 부족한 재고를 채우듯 인위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연예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진 기업의 현실과 자생력을 얻었지만 대신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즉 주요 자금 을 상실한 연예계 및 방송계의 현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미지, 수요, 이미지의 개인을 끼워 맞추기보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재능과 어떤 개성, 캐릭터를 존중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경쟁 방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한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랩, 성악, 트로트 등과 같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장르별 경쟁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최종 요약을 해보자면 광고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아이돌의 종착지는 결국 CF 모델이라는 어떤 현실, 달빛 천사의 한 장면, 이미지에 개인을 끼워 맞추는 프로듀서 vs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밀어붙이는 주인공. 과 같은 특이점들이 계기가 돼서 연예인, 특히 이제 아이돌이라는 존재의 의의와 역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되짚으면서 아이돌은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확장하는 사치품 시장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서 셀프 브랜딩을 통해 확립된 이미지를 판매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역할, 이러한 구조는 아이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통해 자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확보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처절한 노력, 이것이 오늘날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니까 뭐 K 영화, K 드라마의 흥행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가 설정한 전제나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논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나치게 좀 단조롭고 좀 더 세속적인 관점을 취했지만, 다른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낭만적이고 포근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다만 논리적인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할 것 같다. 는 선에서 막연하게 알고 넘어갔던 지식이나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 정도로만 활용되어도 나름 가치는 있겠다
싶어서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잠시 털어내 봤습니다. 가볍게 재미로 보시고 가능하면 여건이 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덧붙이는 어떤 발판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치겠습니다.